자,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자, 서울 수도권 아파트 사이클은 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이제 하락장 초반, 하락장으로 이제 본격 진입하는 하락장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세라는 상품이 진짜 임차인 입장에서 너무 좋은 상품이에요.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정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츠TV 안국성 기자입니다. 작년 10월 바닥을 한번 다지고 반등한 주식시장과 달리 한국인 재테크의 양대 축인 부동산 시장은 올해도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018년 상승 사이클 그리고 2021년 부동산 고점을 정확히 짚어내신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작년 말부터 이제 출간하셔서 화제가 된 신간 아파트 투자가 사이클이다. 네. 요걸 통해서 이제 부동산 입지를 따지기보다는 아파트 사이클에 맞춘 좀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2023년 이제 2월입니다. 네. 오늘 촬영 기준으로 2월 1일인데요. 자,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자, 서울 수도권 아파트 사이클은 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이제 하락장 초반, 하락장으로 이제 본격 진입하는 하락장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시장을 진단할 때 작년 22년 같은 경우는 제가 정체기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1년 정도 이제 정체기로 봤는데 약간은 틀렸어요. 좀 하락장이 좀 빨리 왔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금리 인상은 아예 이제 고려 대상에 넣지 않고 그냥 시장만 미리 이제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진단을 했는데 이제 2022년 상반기 이제 한 4, 5월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체기가 빠르게 조금 하락장으로 진입을 했고 지금 이제 하락장이 유지되고 있는 하락장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장 이제 초입이라는 점에서 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당혹스러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작년부터 들려오는 게 어떻게 보면 작년 8, 9월 이후부터는 쭉 이제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아파트 집값이 좀 많이 빠졌고 심한 것은 고점 대비 대충 20에서 30% 정도는 대부분 빠졌지 않습니까? 실거래가 찍히는 것만 보더라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점 대비 20, 30%나 빠졌는데 아직 하락장 초반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하락장 대체 얼마나 좀 길고 깊게 진행될까요? 하락장은 제가 볼 때는 한 이제 5년 정도. 5년. 5년 정도 하락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V자 반등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U자형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옆으로 기는 구간. 그래서 이제 안정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정체기나, 그게 이제 1, 2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럼 다 합치면은 한 이제 7년 정도? 이렇게 하락 기간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집 사는 걸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2030년까지는 그냥 관망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알고 있는데 원래 알고 계시는데 지금은 까먹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실거주 집을 매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승장을 너무 오래 겪었기 때문에 사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실거주가 좀 낮다 이런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안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집값이 안 올라가면 사실 집은 필수품이잖아요. 무조건 오르거나 내리거나 어쨌든 집은 뭔가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뭔가 구해야 되죠. 구해야 되는데 방식이 매매냐 임대냐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전세라는 상품이 진짜 임차인 입장에서 너무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하락장이 되면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 자산을 지키면서 주거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전세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잘 생각을 못 하셔서 그래도 실거주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서울의 전세가율은 50%가 채 안 됩니다.
전세가율이 50%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매가가 10억이다. 그러면 그 집의 전세가는 5억밖에 안 돼요. 네.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집에, 내가 원하는 집에 이제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집을 기준으로 사봤으니까 매매로 들어가면 10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전세를 들어가면 5억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는 10억, 전세는 5억. 그럼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집값이 안 오르는 상황이면.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집을 매매로 산 사람은 거기서 또 자산 손실이 생기죠. 근데 전세는 자산 손실이 안 생기거든요. 그렇죠. 5억을 그대로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굳이 집을 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전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로 들어가서 하락장을 잘 이제 피신해 있다가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 올 것 같다. 그때 이제 실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 시점은 그리고 2030년 이후. 그렇죠. 좀 늦게 가셔도 돼요. 2030년 이후 지나서 막 1, 2년 지나고 3, 4년 지나서 그때 다 오르는 거 보고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을 저게 무슨 바보 같은 얘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번 행동해 보시면 제 말이 왜 그런지를 이해할 겁니다.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항상 일찍 팔고 나와요. 그렇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 2021년에 이제 상승 끝물을 해서 이제 실거주도 파셔라 이런 네. 메시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대중 심리는 상승장이 계속될 건데 왜 파냐고 하냐, 심지어 실거주를 판다고 이런 식의 이제 반대하는 이제 의견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 평소에도 항상 이 대중 심리가 집값을 이제 움직이는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중 심리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뭐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실체가 없는 뜬금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중 심리는 지금 뭐 상승이라는 건지 뭐 하락장이라는 건지 뭐 어떻게 어떻게 읽어내는 건지 좀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수요거든요. 수요가 눈에 보이면 좋은데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주택 시장이다, 필수품이다 보니까 1가구 1수요.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만약에 상승장이에요. 근데 우리 기자님이 돈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은 집을 몇 채 사시겠습니까? 뭐, 살 수 있는 많이 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인이지만 수요는 뭐 4개, 5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 이게 모이면 10명이지만 수요는 100개, 1000개 막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기자님이 누가 봐도 몇 개 살지 모르거든요. 기자님이니까 좀 하나밖에 못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4개, 5개 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수요라는 게 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류를 겪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모르다 보니까 일반화된 이제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적정 수요라는 걸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프롭테크라고 해서 부동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공급 물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입주 물량이 이제 공급 물량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틀린 개념이에요. 틀린 개념인데 이제 일단은 뭐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가보면 입주 물량을 보잖아요. 그럼 막대 그래프가 막 있습니다. 연도별로. 근데 중간에 선이 이렇게 쫙 가로질러서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정 수요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입주 물량이 많으면 공급이 많다. 이거보다 적으면 공급이 적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많으면 좀 하락할 가능성이 많고 공급이 적으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게 가장 잘못된 뭐 어떻게 보면 상식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변하는 거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이게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진짜 연기처럼 쪼그라드는 게 바로 수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이제 대중심리를 이해할 때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21년도 제가 1월 달에 이제 2021년 전망을 이제 영상으로 찍으면서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1년 한 해는 분명히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 팔아라. 중간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 근거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간에 올라갈 때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고, 그 이후가 되면 이제 수요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이때 팔고 싶어도 이제 못 판다. 올라가는 건 약간씩 기분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팔고 나와야 내 재산이 지켜지는데 팔고 나오지 못하면 결국엔 기분만 좋다가 하락장을 맞이하고 오히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을 했어요. 근데 네. 이런 영상을 찍고 그 댓글에 이제 거의 욕이 거의 대부분 달렸었죠. 어떻게 이제 말도 안 되죠. 사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왜 팔아? 올라가면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이게 이제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의 다른 점, 그 극명하게 다른 점이에요. 주식 시장은 사실 올라가고 떨어지더라도 사실 뭐 점하만 아니면 언제든지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에 팔 수 있잖아요. 내가 그냥 안 팔려고 해서 그렇지.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은 진짜 내가 팔려고 해도 수요자가 없어서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장의 뭐 상승 때문에 이런 수요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정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는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책을 계속 내죠. 네.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거의 30회에 가까운 30회에 가까운 규제책을 막 쏟아냈습니다. 근데 핵심은요. 규제의 핵심은 뭐냐면 매수를 줄이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규제책이 누적되면서 사실 규제에 의해서 시장이 바로 하락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제가 이제 2018년 1월 달에 첫 번째 책을 내면서 그 책에다가 제가 딱 규정해 놓은 게 있는데 정책이 강하게 나와도 무조건 시장이 정책을 이기고 폭등한다라고 제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무조건 규제를 이겨요. 이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그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상승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규제에 의해서 에너지가 조금씩 갉아먹히는 거예요. 손실이 생겨요. 거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수요가 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다주택자를 탈락을 시켜요. 중과를 때리죠.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그 다음에 가구수에 포함이 안 됐던 것들을 가구수에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다주택자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다주택자를 만들어서 다주택 중과에 포함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다주택자라는 건 투자자잖아요.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서 내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데 이게 세금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세금으로 다 나가게 되면 굳이 투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상승장에서 이 규제에 의해서 탈락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주체로 나오는 게 뭐냐면 무주택자죠. 무주택자가 이제 집을 안 샀던 사람들이 이제 상승장 마지막에 집을 사는 주체로 나서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집을 절대 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비율을 보잖아요. 전체 우리나라 통계치를 작성한 이래로 통계를 보면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는 무주택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있는데 일부러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게
청약 관리자예요. 청약. 네. 청약 관리자가 왜 집을 안 사냐? 네. 청약 관리자는 이 가점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네. 가점이라고 그래서 무주택 기간, 그 다음에 청약 부금 넣는 기간, 그 다음에 부양자 수,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높은 사람이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무주택 기간이에요. 무주택 기간이 15년이 되어야 만점이거든요. 이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35점인가 37점인가 이래요. 네. 39점인가? 아무튼 이제 만점이 되면은 이제 가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15년 이상을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청약 관리를 하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집 살 기회가 있어도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집을 살 기회를 자기 스스로 걷어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집을 사지 않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식, 여러분들 여기 주식 채널이잖아요. 그럼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저도 한때 주식을 좀 했었는데 주식할 때는 집을 사는 거를 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야, 집은 그냥 임대로 들어가서 거주만 하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한 다음에 거기에서 남는 돈을 주식에다 투자해서 아니면 사업에다 투자해서 그걸로 버는 돈이 집값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절대 안 사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주택자가 이제 주체로 남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절대 안 사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량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규제가 없는 상황이 되면 절대 수요를 계량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승장 막바지 폭등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계량화, 짐작이 되는 구간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폭등할 때 대량 거래가 일어나요. 상한가 칠 때 막 대량 거래 일어나듯이 부동산도 폭등장 마지막 때 대량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월 평균 거래량이 5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폭등할 때 거래량이 폭증하는 경우는 15,000에서 2만 건 정도 월별 거래량이 이렇게 폭증하면서 이게 한 1년 가까이 이게 지속이 돼요.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 중에 살 사람들이 이때 다 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폭등이 지나고 나면 진짜 살 수 있는 사려고 하는 수요 구매력을 가진 수요가 별로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서 매도자들이 있거든요. 매도자들도 안 팔아요. 우리 상한가 칠 때 매물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상승장 끝 무렵에 가면 매도 매물도 줄어요. 그래서 여전히 초과 수요에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 이제 폭등을 더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마지막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살 사람 다 사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제가 시장의 에너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요즘은 복싱의 비유를 좀 많이 합니다. 복싱을 여러분들이 복싱을 많이 봤으니까 복싱을 하다 보면 이제 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잽은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지만 사실 심한 타격을 주지 않죠. 그래서 잽을 계속 잘 날리는 상대방이 A에게 잽을 계속 날립니다. 그러면은 이 상대방은, 잽을 맞은 상대방은 회가 갈수록 에너지가 상실이 되죠. 그로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로기 상태가 되지만 사실 바로 다운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끗한 한방 뭐 이렇게 특별한 그 주먹이 나가지 않으면 그로기 상태로 그냥 판정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종의 트리거라고 하죠. 이렇게 크리니트 한 방이 있어야 이제 시장에 변화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이제 매도자의 과한 욕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집값 상승이 이루어지면 집을 이제 잘 안 팔거든요. 네.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냐면 호가를 아주 크게 올려버려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뭐 지금 한 6만 원대인가요? 뭐 6만 원대인데 뭐 재료가 막 이제 엄청난 재료가 생겼어요. 그러면 상승할 게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매도자들이 이 가격에 절대 안 팔겠죠. 그냥 누구나 다 뭐 7만 원, 8만 원대 막 이렇게 딱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예. 부동산이 이제 그렇죠. 주식은 사실 이 구간이 촘촘하게 있지만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10억대 거래되다가 올라갈 게 확실히 되잖아요. 확실해지면 누구나 올라갈 게 너무나 이건 확실하다. 그러면은 매도자들이 15억에다 그냥 다 올려놔요. 그리고 버팁니다. 그러면은 이 갭이 너무 크죠. 그죠. 그럼 이제 매수자들이 아까 제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했잖아요. 얼마 안 남은 이 사람들마저도 자, 이때 두 가지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격이 폭등해서 너무 이제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격 부담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실거래가 정도면 그래도 사겠는데 거기다가 호가를 너무 크게 올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걸 사면은 이 구간만큼은 내가 손해보는 구간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면 사실 내가 이 가격에 높은 호가에 사면은 그 다음 사람이 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사줘야 내가 이제 이득을 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나는 이제 무조건 손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때부터 매수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정책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상승을 멈추게 되면 이걸로 시장이 끝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매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이제 그 계속 올라가니까 불안 심리, 공포 심리, 그 다음에 투기 심리에 의해서 계속 쫓아가면서 샀는데, 그러니까 이성을 찾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매수 행위를 멈추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성을 찾아가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니까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네. 그리고 야, 정부 규제도 이렇게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에 더불어 주변 경기 상황도 이제 서서히 안 좋게 변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매수 행위를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도자들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심리가 강하고 매수자들은 이제 매수 행위를 멈추고 그러면 이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게 뭐냐면 거래 절벽이 옵니다. 그러니까 2022년이 거래 절벽이 됐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좀 거래 절벽 기간이라고 그게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필연적인 현상인데 거기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사실 여기에 이제 매수 여력이 좀 되는데 그래도 상승할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수자 중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매수 행위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데 이런 행위마저 이제 금리 인상으로 멈추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거래 절벽이 생긴 거예요.